네, 여러분 오늘은 재정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바가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재정 신청 제도의 의의와 본질입니다. 먼저 재정 신청 제도의 의의는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찰권 행사, 즉 기소 독점주의나 기소 재량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대한 규제책으로서의 의의를 지니지요. 재정신청제도는 역사적으로 변천을 겪어오게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의 기소권 남용 폐해를 우려해서 어렵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유신정권 아래에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 세 가지 범죄로 범위가 대폭 축소가 되어서 사실상 재정신청제도가 고사상태가 되었는데요. 1987년 이후 성고문 사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고문 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일부 범죄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었었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범죄로 재정신청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재정신청 절차의 구조 내지는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다소 있는데요. 견해가 대립됩니다. 재정신청제도는 수사의 성격이다. 본질이 수사설, 항고소송 마치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같은 것이다. 또는 그런 형태들의 중간적인 것이다. 형사소송과 유사한 것이다. 이런 견해들의 대립이 있는데요. 통설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절차와 같이 신청인과 피의자의 절차 참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규칙 24조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법관의 직무집행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견해 대립보다는 실제적인 의의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신청권자와 신청 대상이 과연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먼저 재정신청권자인데요.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입니다. 고소인과 고발인 중에서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게 된 자죠. 형사소송법 260조 1항인데요.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한 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가 없겠고요. 대리인에 의한 재정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시면 재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일도 수임을 할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재정신청의 대상은요, 앞서 본 연혁을 거쳐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협의의 불기소 처분은 물론이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고소인과 고발인이 범위가 갈리게 되는데요. 연혁을 거쳐서 이렇게 정착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는 고소인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한 데 반해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고발인은 형법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범죄, 직권남용죄 등을 포함한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범죄에 한해서만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경우 피공표자가 원하지 않으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정신청 대상에 대해서 재정신청권자의 신청이 있었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먼저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226조, 제260조 제2항의 규정이 있죠. 이것을 검찰 항고 전치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와 같은 목적, 검찰 항고 전치주의의 목적은 뭐냐?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한번 미리 받아서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정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항고를 거치지 않아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항고 이후에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수사를 다시 해라 라는 재기수사 명령에 의해서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는 항고해봐야 또 불기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260조 2항 단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죠. 재정신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역시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항고는 금지가 되어서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앞서 본 모든 범죄의 고소인 또는 형법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항고를 할 수 없고, 재항고는 고발인 중에서 형법 126조 내지 123조 내지 126조 이외자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검찰청에,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재정신청은 어떤 기간 내에 해야 될까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열흘 내에 해야 됩니다.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되겠죠.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어디다 제출해야 될까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는 거죠. 불기소 처분을 한 그 청에다가 제출한다. 그래서 법정기간 10일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이 되니까 도달이 10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되겠죠. 다만 재소자 특례라고 해서 나중에 항소 파트에서 다시 공부할 텐데요. 344조 제1항에 의해서 재소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해서 재소자 특례가 역시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유의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이 10일 내에 되어야 하는 것이지 10일 내에 구금시설의 장 등에 대해서 구금되어 있는 경우 재소자 특례는 구금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준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역시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신청서의 기재는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260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고요. 재정신청 신청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방식이 위배가 되게 되면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요. 그런 경우에는 재정신청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권자로부터 적법한 기간 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도달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등을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됩니다. 판단 주체가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를 하게 되겠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결국 고등법원에 송부가 되는 것이죠. 항고 전치주의의 예외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 가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즉시 공소 제기 후 그 취지를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도 있고요. 검찰에서.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으로 오게 되면 고등법원에서는 어떤 심리와 결정을 하게 될까요? 먼저 심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겠지요.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은 잘못은 공소제기 결정 후에 만약에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소제기 결정 후 본안 사건에서 다툴 수가 없게 된다. 그 절차는 더 이상 이제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심리기간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고요.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넘어서 결정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심리 방식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이 된다. 항고소송 유사설과 비슷하게 항고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고는 서면 심리에 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 37조 제2항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에서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는 비공개를 하죠. 심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2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신청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262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 변론에 의하는 경우 항고 절차이지만 만약에 구두 변론을 열겠다고 하면 증거조사가 역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참여권은요. 신청인, 재정신청인과 피의자의 참여권에 대해서 163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163조는 소송 절차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판 절차에서 재정신청인과 피의자에게 참여권은 재정신청 절차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고등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역시 소송과는 다르다. 공판 절차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구두 변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판 절차인지 또는 수사인지 이런 견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고 대부분 법조문에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에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이라서 재정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기각결정인데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재정신청 이유가 없는 때는 신청을 기각하게 되겠죠. 제262조 제2항 1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면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결정을 합니다. 재정신청인이 바라는 바는 이 결정일 텐데요. 22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 기록을 함께 송부해서 공소제기 결정과 더불어서 사건을 이와 같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 기록을 보내서 공소제기 절차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게 하도록 하는 거죠. 송부받은 검사장,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서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인용 결정을 기소 강제 절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검사에게 기소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서 기소 강제 절차다 이렇게 재정신청 제도를 설명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본안 사건에 미치는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는 신청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기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돼서 본안 사건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일단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사유,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거나 신청 이유가 없다거나 방식 위배 같은 사유는 다투지 말고 심리를 하라는 얘기죠. 공소제기 결정이 되면요. 그 이유는요.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규정의 취지에 위배돼서 형사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 유죄를 인정되면 그와 같은 대상사건 여부나 대상사건 해당되지 않는 여부나 방식 위반 여부는 유죄로 처벌해라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신청의 효력 및 불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재정신청은 어느 범위에서 효력이 미치느냐의 문제겠죠. 일단
재정신청의 효력에서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62조의 4 제1항이죠.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서 중요한 사유가 되니까요. 잘 기억을 역시 해야 되겠고요. 공소제기 의제가 되는 것은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해서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겠고요. 재정 신청을 공동으로 한 경우에 여러 사람의 신청권자 중 한 사람의 신청은 신청권자 전원을 위해서 재정 신청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64조 제1항이죠.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취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신청의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재정 신청은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 신청의 효력은 모두에게 미치지만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만 취소 효력이 미치고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는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겠지요. 재정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 제기가 결정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앞서 본 것처럼 신청 대상이 아니어도 이유 기재가 없는 등 방식에 위배되어도 공소 제기 결정이 있으면 일단 본안에 대해서 심판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등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즉시 항고 제도의 일반론이 재정 신청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지만 헌법 법률 등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역시 기각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불복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 후 기각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소추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이제 소추할 수가 없는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262조 제4항 후문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정신청 기각 당시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해서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관련 민사 판결에서 사실 인정 및 판단 그 자체, 관련 민사 사건에서는 이렇게 결정되었다라는 사실 인정, 이렇게 사실 인정되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건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재정신청 기록의 열람 복사 제한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기록의 열람 복사를 목적으로 재정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록 열람 복사가 제한되는데요. 재정신청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복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재정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소인이 민사소송의 증거서류 확보 목적으로 재정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법원이 증거조사를 행한 경우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심리과정에서. 그런 경우에서 작성된 서류의 열람 복사는 허가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재정신청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텐데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기각결정 또는 신청 취소가 있는 때에 그 밖에 재정신청인에게 신청 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재정신청이 남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 취소했다든지 이유가 없어서 쉽게 기각되는 결정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라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 신청에 따라서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재정 신청 과정을 방어하느라고 생긴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재정 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지가 역시 보입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 또는 지급 결정에 대해서 재정 신청인이 불복이 있으면 즉시 항고로서 다투어 볼 수가 있고요. 그와 같은 목적은 역시 재정 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역에서도 봤지만 재정 신청 제도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남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민사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거 확보 목적이라든지 또는 다소 무리스러운 그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무리스러운 재정 신청도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계속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정 신청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공판 절차로 넘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